메리 크리스마스. 네. 연말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뒤에 보이시죠? 이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해서 성탄목으로 잘 알려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구상나무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구상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근데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 여러 가지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중세 이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이렇게 뭐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있던 그 생명나무,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이제 상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를 또 죽음에서 또 이끌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구상나무를 써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크리스마스 추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림, 삼각 모양이 맞아요. 예. 그다음에 줄기가 작고 또 거기에 이제 녹색을 띠고 있고 거기에 일부 작용물이 있는 이것이 전형적인 우리 추리의 어떤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와 가장 부합되는 나무가 이제 구상나무인 거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이 구상나무가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전나무류의 나무들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구상나무가 처음 발표했을 때 수형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장 피라미드적인 수형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나무들이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좀 개발되면서 또 이것을 이제 기원으로 해서 개발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지금 전국 전 세계적으로 추리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처음부터 구상나무를 썼던 건 아니었는데, 네. 가장 잘 어울리기도 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어떤 나무들이? 유럽권이나 이제 북미권에 많이 이용되는 그 나무 중에 뭐 대표성을 띈다 그러면 뭐 구상나무라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처음 발견이 된 건가요? 제주에 선교하러 들어오신 신부님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에밀 타케 신부님이라 분이 1902년부터 서귀포 지역에서 사목을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식물 채집을 하는 일을 같이 하셨다고 해요. 한라산 1,400m 해발, 1,400m 부근에서 구상나무를 처음 발견을 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아놀드 식물원, 수목원 거기에 이렇게 채집한 것을 보냈는데, 좀 몇 년간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 윌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학자가 그 일본 또 식물 학자와 함께 와서 또 다시 그것을 구상나무를 발견하게 됐고, 1920년에 이렇게 공식 등재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일본에 있는 학자가 구상나무가 유사한 육지부에 있는 종이 있거든요. 분비나무라고. 그래서 분비나무로 처음에 이렇게 동정을 했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신부님들의 어떤 그 표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현장에 와서 식물을 직접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것은 기존에 1915년에 분비나무라고 판명한 일본인 학자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줄기의 특성, 잎의 특성, 열매 특성들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분비나무와 차이가 있고, 이것은 새로운 종이고 또 이 새로운 종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런 종이다. 이렇게 신종이 1920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이 식물은 이제 그 아비에스 코리아나라는 이 코리아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식물명의 어떤 접근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또 코리안 퍼라고 이렇게 일반 명예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구상나무를 처음 발견하신 사람이 신부님이었다는 게 참 놀랍거든요. 뭐 선교 활동만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식물 채집도 하시고 그랬나 봐요. 그때 당시 제주 뭐 다 가난했지만 제주 지역 특히 더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신축교환이 발생한 또 이유여서 신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신자들의 생활이 굉장히 가난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신자들의 생활, 그 가난한 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런 식물 채집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목적 방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금을 또 그 선교 자금 또 성당을 운영할 자금들을 이렇게 확보해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계속 그게 일이 더 커지고 여기저기 많은 것들을 발견하시고 뭐 7천 몇 가지를 뭐 수집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그분의 그 업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구상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왕벚나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게 일본에서 처음 발표되기는 했지만 그 자생지가 어딘지는 추후에 밝혀졌거든요. 그 자생지를 처음 확인하고 채집하신 분이 이제 다키 신부님이시고요. 이분은 상당한 채집 활동과 더불어 가지고 제주도의 어떤 식물의 가치 이를 굉장히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 학술 분야에서의 어떤 평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나무를 타케 신부가 이제 발견을 해서 학자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널리 알려졌는데 그래서 지금 구상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특히 제주에서는 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수목이잖아요. 그 구상나무가 한라산의 생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라산은 이제 생물 다양성이 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인데요. 1950m 해발 고도에 뭐 식물의 수직적 분포가 좀 다양해가지고 식생의 보고라고도 좀 불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상나무는 또 굉장히 한라산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소개가 된 거고 세계적으로 분포 면적에서도 한라산의 분포 면적이 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거고 단일 종으로 봤을 때 뭐 한라산 1000m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우점하고 있는 종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한라산의 생물 다양성에서 보면 구상나무는 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1000m 이상에서 뭐 여러 분포가 좀 집중이 돼 있다고 하면 그 구상나무가 한대림인가 봐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주된 분포는 이제 1,400m 이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한라산이라는 게 수직적으로 이제 기후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0m 이상 지역에 한 600여 헥타르 정도가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성인 측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상나무라는 순수한 나무로 이루어진 숲은 또 한라산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통 구상나무로 뭘 할 수가 있었나요, 예전에? 우리가 구상나무라는 이 국문의 명칭이 쓰여진 것은 사실 오래지 않습니다. 1937년이 지금 공식적으로 기록된 그 명칭이고요. 아마 그 전에는 제주도에서는 아마 쿠살랑이라고 그렇게 맞아요. 불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이제 역사 시대에서도 많이 이용이 됐겠죠. 사실은 제주도에 지금 구상나무가 한라산 1,400m 이상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지만 과거 빙하기 이후에는 사실 우리 제주도가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도 아한대성 식물들이 우점했던 시대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화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밑에 저지대에서 이런 구상나무 같은 진엽수들이 많이 자랐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지금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사 시도를 봤을 때는 다양한 용도로 많이 이용이 됐었을 겁니다. 물론 뭐 땔감이라는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태우 같은
배 어떤 어업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런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데도 많이 이용됐다는 것도 이제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 말은 있습니다. 가볍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다른 이제 뭐 이게 소나무과의 종류지만 다른 소나무나 해송과 비교했을 때 그 나무의 결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여러 가지 그 목재 용도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또 이제 이 물에 어떤 뗏목으로서의 쓰는 어떤 부력의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더 많이 이렇게 이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박사님께서 쿠살랑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사실 쿠살이 그 제주어로 네, 성게, 성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딱 보면 모양이 약간 성게 가시같이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왜 그렇게 구살랑이라 불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잎이 모양이 마치 이제 구살의 가시 네. 같은 형태로 언뜻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 제주도의 그 선인들은 그렇게 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구상나무가 점점 사라질 위기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구상나무로 만든 트리는 볼 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예, 그거는 이제 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언론에서 아주 많이 접해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서는 폭염하고 홍수가 발생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집중호우에 의한 뭐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은 강력한 태풍 또 이상한파 폭설 등 이제 악기상이라고 부르는 거에 의한 기상재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생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고 그중에 이제 구상나무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도 얘기를 했고요. 그 어느 특정 지역에서 우점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동식물들을 그거를 이제 기대종이다라고 하면서 했는데요. 제주도의 이제 구상나무는 2019년도 6월에 이제 그 상골뚝 나비라고 하는 나비와 함께 한라산 국립공원의 기대종이다라고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가치가 보존 위기 종이면서도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가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 구상나무가 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확연한 사실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정량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확 다가오질 않거든요. 제가 이게 정량적인 어떤 수치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그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에 이 구상나무가 과연 어느 정도 면적이 감소됐는가 그걸 한번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과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한라산의 구상나무 면적이 한 780여 헥타르가 되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2016년도에 조사를 해보면 한 620여 헥타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숲이 10년 동안 어느 정도 사라지면 한 15.2%가 사라져버린 거죠. 152헥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숲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기존 숲의 상당 부분에 죽은 나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고사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라산에서 구상나무의 숲에 가보면 한 반 정도, 그러니까 가까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48% 정도가 또 고사목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원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후와의 영향이 가장 지금 높다라는 것이 여러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면적의 감소나 고사목의 어떤 출현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성탄목이라는 이런 개념도 없어질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는 구상나무가 이게 다 말라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기후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뭐 냉대나 한대에 있는 그 선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재배가 잘 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70%, 80%도 채 이렇게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나무가 사라진다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식물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흡수원인 거죠. 그거는 이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 중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이제 탄소 흡수를 하는 건데요. 학자들이 좀 요새 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식물과 기후 변화에서도 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기후 임계점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용수철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용수철을 이렇게 일정한 힘을 줘가지고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용수철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이상으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이건 돌아가지 않죠.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망가지기까지 가는 그 한계의 힘, 그거를 아마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구도 현재 기후 위기에 의해 가지고 이 티핑 포인트에 근접해 있는 거 아니냐. 어떤 학자들은 이미 넘었다라고도 하는 거고요. 이 티핑 포인트가 초과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양의 대목임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도 있긴 한데 그냥 쉽게 악순환의 반복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기후 위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숲이 파괴되는 거죠. 숲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가 사용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자정 능력인데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상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대기 중의 탄소는 더 늘어나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또 다시 기온 상승은 더 많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또 다시 식물은 죽고. 이런 상황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상나무를 비롯한 이제 식물들의 멸종은 이제 기후 위기를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상나무가 또 사라진다라는 것이 구상나무의 어떤 한 종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생태를 말씀하셨는데 이 구상나무와 같이 공존하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한라산 같은 경우도 구상나무 숲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이 한 150여 종 되거든요. 이건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 구상나무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상나무가 사라진다는 것은 한 종의 의미를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 종들이 또 사라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지키자라는 측면에서 구상나무가 잘 보존돼야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상나무가 사라진다면 예. 그로 인해서 나비효과처럼 연쇄작용으로 다른 생물들에게 영향이 주고 또 그 생물들도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큰 위기네요. 예. 구상나무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생물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물려받은 여러 가지 생물의 종들 이것들은 이제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필연하게 사라지는 것이 기후변화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꼭 자생지에서만이 보존이 아니라 자생지 외에서의 보존 방법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상나무를 일정 부분 양묘를 하고 키우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적응을 시키고 또 이러한 어떤 자원을 또 여러 가지 각도로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또 찾아내고 그러다 보면 지금 치료와 같은 것도 또 새롭게 또 개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지의 보존의 어떤 체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세 분 각자 자리에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저희 천주교에서도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찬미바드 소서라고 하는 교황 회칙을 내셨어요. 이 교황 회칙은 교황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낼 수 있는 문서들 중에 가장 최상위의 문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의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위기 또 우리의 생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물든 이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단순히 그러니까 자연 보호 차원, 우리 옛날에 무슨 환경 보호한다, 쓰레기 줍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생명체와 우리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계속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가톨릭 기후 행동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전 세계적으로 조직을 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2020년에 이렇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저희 성당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환경 관련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특히나 더 플라스틱을 최대한 안 쓰는 게
가장 근본적인 것 같고 또 인식 자체가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트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한가운데에서 어떤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이번 성탄 이렇게 지나가면서 트리를 보면서 우리 한가운데 이 생명이 있다라는 건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기서 우리의 생명도 오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이번 또 성탄 때는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콘텐츠 안테나 1회 주제가 아마 기후 위기였는데 그때 황태종 신부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분은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샴푸나 린스, 뭐 세제 이런 걸 아예 안 쓴대요. 그래서 양치도 제 기억으로 물로만 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최대한 그 샤워기에 절수기도 좀 달고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도 아까 물 먹어버렸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이것도 웬만하면 어디가 잘 안 먹습니다. 저도 안 쓰기 위해서. 예. 저희는 센터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후변화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 교육 대상은 뭐 이제 유아부터 학생, 뭐 제주 일반 도민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활동가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자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후변화 전문 강사 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나가가지고 학교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후변화를 이해시키고 어떤 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도 소개해주고 우리가 좀 기후 위기를 좀 더 재미있게 좀 배울 수 없을까라는 걸로 유아 프로그램을 따와가지고 이제 중학생한테 교육을 한 건데 이제 그 이론의 제목은 이제 지구의 시그널 기후 위기인 거고 거기에 이제 각종 기후 관련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릴레이 게임을 그런 유아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재밌게 막 참여를 합니다. 몸으로 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들이 재밌게 느낀 거에서도 이 지구의 시그널, 뭔가 지구는 신호를 보내는구나를 느낄 수 있지 않냐라는 프로그램으로 그걸 운영을 해봤는데 좀 되게 재미있었던 것 반응도 같아요. 좋고요. 예,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또 관심을 더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사님은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이 구상나무를 어쨌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 속에서 구상나무가 일정 시기에 급속한 면적 감소가 되고 고사가 되고 사라질 위기가 예측이 된다면 그것을 복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후계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지금 실행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과거에 구상나무 숲에 있던 자리에 사라진 그곳에서 어린 구상나무들을 키워서 가서 복원을 하고 그 친구들이 다시 생존이 이루어지고 있고 잘 자랄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매뉴얼을 한 2026년도까지는 완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기간 내에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부터 어린 나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가장 한라산에서 위기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일정 수정이 되면 죽는 거거든요.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한 80년으로 해서 100년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 죽은 나무와 반해서 또 새로운 어린 나무들이 발생이 되면 숲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실태는 죽는 나무 많은데 어린 나무들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나무들을 우리가 많이 이 양묘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키워놓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바로 이것을 뭐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후계력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래서 그러한 어린 나무들을 만드는 작업 이것도 이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매년 한 10,000본 정도 가까이 지금 양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 종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10년, 15년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면 그런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은 뭐 염려가 있지만 또한 그에 대한 또 대응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좀 희망적인 얘기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구상나무가 환경 적응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가 봐요. 구상나무는 아한대학과 식물인데 이것도 계속 그 지금 식생대가 위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과거에 뭐 1,400에서 이 숲을 이루던 모습들이 지금 1,500m 이상으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온이 1도씨가 올라가면 식물이 식생대라는 게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수직적으로 한 150m 가까이가 올라가요. 수평적으로는 몇천 킬로가 가지만 그러니까 한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상나무는 사실 그 기후의 적응성 이런 것들은 좀 낮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토양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을 잘 만들어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생장시키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속도의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이 얼마나 잘하느냐, 얘가 적응력이 있어도 얘가 적응할 시간을 주기 전에 너무나 빠른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점점 각종 보고서에서가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뭐 정부 간 협의체라는 이게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6, 7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올해 이제 6차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되게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지구가 우리 인류가 목표로 하고 있는 평균 온도의 상승 그거를 이제 한 파리 기후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2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1.5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후변화 협약이 IPCC에 의뢰해 가지고 2018년도에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거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우리 인류가 이 지구가 1.5대 도달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2030년도에서 2052년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간된 6차 보고서에서는 그 시기가 1.5대 도달 시기가 2021년도 앞당겨졌네요. 올해에서 이제 2040년도로 한 10년 정도가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속도는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6차 보고서에서는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를 1.09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5차 보고서에서는 이게 0.85도, 4차 보고서에서는 0.74도였던 거예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게 점점 1.5도에 근접해 있고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분석되고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구상나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지 않고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게 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네. 거죠. 사실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렇게 봐도 정말 예쁘지만 저는 그 한라산에 눈이 왔을 때 정말 하얀 눈이 덮인 그 구상나무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바지만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생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모든 생태 안에 있는 모든 이 생명체들이 나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나의 이 행동이 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저 생명체의 어떤 그런 위기나 이런 행동들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겠죠. 우리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정확히 좀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도 통해서 또 여러 센터들도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실생활 안에서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고 정말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를 이제 기후변화의 최전선, 뭐 기후변화 1번지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제주는 태풍의 길목에 좀 위치해 있어가지고 직접 영향도 받기도 하고요. 또 한반도에 비해서 기온 상승도 훨씬 좀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요새는 교육할 때
뭘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좀 엉뚱한 대답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이게 유아 시기에 배우는 에티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뭐 물 절약, 뭐 에너지 절약, 전기 절약, 그리고 뭐 쓰레기를 올바로 분리배출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에코백을 메고, 텀블러를 들고, 뭐 일회용품을 안 쓰고 등등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는 교육을 할 때 좀 몇 가지 단어들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생태 감수성, 생태 생활, 뭐 생태 시민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하는 게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이 환경 위기, 기후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제일 첫 걸음이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 재난들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제일 첫 걸음은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생태 감수성도 쌓이고 그게 이제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 생태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은 생태 시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 TV 신청하시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뭐 부모님, 자식들도 같이 보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번 주고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뭐 3, 40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 세대의 지금 크리스마스 시절의 환경, 아마 대부분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었을 겁니다.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해안가까지 계속 눈이 쌓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자식 세대, 지금 세대들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그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지금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러한 환경 차이가 과연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됐는지 아마 부모 자식 간에 잠깐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지금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초래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듯 싶어요. 이런 구상나무라는 것들도 그런 것을 전해주는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 인간 삶한테 뭐 부정적인, 뭐 긍정적인 효과도 부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거를 좀 고민한다면 아마 어떤 작은 실천들을 하는 일들, 이런 것도 좀 논의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오늘 구상나무가 그런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올해는 꼭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생명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축복과 사랑처럼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작은 관심이 또 구상나무에게는 아주 큰 빛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